네, 신나는 퇴근길 되고 계십니까? 퇴근길 라이브 진행 맡은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날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그 손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속 편하게 진지하게 그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들어보겠다 싶은 그런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엔비디아 주가 떨어져서 그게 코스피에까지 영향을 미친 날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그러게요.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가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건데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편하게 AI 반도체 얘기 많이 해주시면은 관련한 얘기들 한번 이영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엔비디아 주가가 시가총액 한번 딱 찍더니 1위 한번 찍더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좀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드디어 버블 꺼진 거 아니냐. 그거는 기존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들을 시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엔비디아가 하루 찍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뭐 대표님이 뭐 주식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IT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저는 적어도 미국 대선 이전에는 엔비디아가 추세를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게 과거 우리 뭐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보통 업황이 그릴 때도 주도주가 뭐 크게는 조정이 뭐 많게는 3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한 15%를 깨고 내려오는 정도까지 아니면 저기 엔비디아한테 크게 영향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또 그 밑에 충분히 또 이제 그 어떤 조정이 오면 이제 매수를 또 하려고 대기하는 또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업황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부러져야 되는 그런 요인들은 지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부러졌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팔고 이거 사야 되겠다라는 회사도 사실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워낙 뭐 이번 AI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 이게 이제 2022년 11월에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이제 사이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뭐 많게는 한 8배, 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부러지려면 뭔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건데 네네, 맞습니다. 사실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뭐 몇 가지를 해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엔비디아가 AI 혁명기의 주도주 그것도 독점적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요인을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꼽아보면은 좀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AI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 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2017년에 이제 구글이 공개한 트랜스포머라는 그 논문 이후로 지금 AI의 대세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우리 GPT라고 할 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요 약자잖아요. 지금 뭐 구글 제미나이든 뭐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전부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되는 거거든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딥러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자체도 데이터 트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트랜스포머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으로 AI를 개발할 때도 2년마다 데이터 학습 수요가 한 8배 정도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 학습 수요가 100배에서 200배가 늘었어요. 2년마다. 그러면 그거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 클라우드에서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갑자기 키우려면 엔비디아 칩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칩도 그 경쟁력이 있는 거지만 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 AI 모델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라는 그 어떤 생태계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소스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락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 이후로도 단순히 GPU 업체가 아니라
AI 가속기 업체가 아니라 전후방으로 계속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계속해서 생태계를 키우고 있고요. 이 기존에는 쿠다라는 어떤 소스 코드를 제공해주는 그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이제 옴니버스라는 것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예. 로봇 개발할 때는 이제 그룻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단순히 GPU뿐만 아니라 CPU, 그러니까 CPU를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예. 이걸 마치 연결해서 한 개처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레이스라는 CPU를 가지고 지금 호퍼 기반의 이제 H100하고 H200이 메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GH200이라고 해서 그레이스 호퍼를 한 개로 쓰면 훨씬 인텔 칩을 쓸 때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CPU 36개하고 뭐 GPU 72개를 엮어서 이걸 또 연결해서 자이언트 GPU라고 하는 그런 컨셉. 뭐 NV72 뭐 이런 예. 서비스들도 계속 제공해주고, 이걸 또 이제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하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해줄게. 그러면서 NIM이라는 서비스까지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종횡으로 펼치면서 엔비디아의 업사이드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장점을 좀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야를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GPU 이제 블랙웰에 이어서 이제 루빈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베라 루빈, 그레이스 호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라 루빈도 CPU하고 GPU의 이제 합인데, 이게 루빈 뭐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루빈이라는 걸 발표했다라는 거는 좀 IT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보고 있나요? 뭐 기자님도 오랫동안 테크 쪽을 취재하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인텔이 최전성기 때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틱톡 전략 기억나시나요? 한 해는 설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 해는 공정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매년 인텔 칩이 좋아지니까 예. AMD 같은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올 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인텔의 전성기 때 틱톡 같은. 그러니까 2년마다 어떤 새로운 그 아키텍처 플랫폼을 2년마다 내놓다가 지금 너무도 잘하는데 우리를 방심하기보다는 매년 신제품을 내놓으니까 엔비디아 좀 탈 엔비디아 해볼까? 다른 거 한번 써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업체들도 딴 생각하지 말고 결국 엔비디아 쪽에 줄 서 있자.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내년에 나오는 거 좀 보자라고 했는데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오는데 올해 좀 바꿔보려 그러니까 그거의 차세대 제품이 내년에 나온대. 그러면 야 지금 그냥 쓰던 거 써야지 뭐 딴 걸 못 쓰냐. 약간 그런. 근데 루빈 칩 같은 경우에 칩 다이가 좀 커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칩 다이가 커지면은 그 내부적으로 데이터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루빈을 보면서 야 엔비디아도 이제 칩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칩 다이를 키우면은 이제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다이를 키운 거는 약간 엔비디아 자체도 너무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라는 관점도 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 다이를 모놀리식을 계속해서 고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칩 다이 한 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호퍼까지는 이제 모놀리식 구조로 이제 칩 다이 한 개다가 그 전부 이제 프로세서 그 IP들을 올렸는데, 예. 이번에 블랙웰부터는 칩렛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칩 다이를 두 개를 써서 이제 연결을 하는 구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로 안 되니까 두 개를 연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칩렛으로 이제 칩 두 개 붙이는 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칩 하나를 가지고 엔비디아보다 잘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별로 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까 쿠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드는 회사지만 AMD도 GPU 꽤 잘 만들거든요. 근데 AMD는 그 엔비디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일까요? 아니면 칩 자체일까요? 저는 이제 쿠다를 못 쓰는 게 결정적인 어떤 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AMD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MI300X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ROCm6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면 쿠다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쿠다에 쌓여 있는 소스 코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일종의 번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전환 성공률이라는 게 95%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전에 뭐 어떤 그 컴파일 전환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MI300
그 X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거의 뭐 그 교전의 H100 대비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칩 가격은 반값이었거든요. 반값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써볼만도 한데. 맞습니다. 써볼만도 한데 이게 전환율 95%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보기엔 굉장한 건데 예. 이거를 프로그래밍하는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5% 갭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은 반값 되는 거 쓰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이제 좀 잡일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의 에러율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사실 인텔 가우디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을 보더라도 꽤 괜찮고 인텔도 그 생태계가 좀 만만치 않은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CPU도 만드는 회사고 CPU에서야 뭐 이게 그 엔비디아 GPU에는 엔비디아 CPU가 파트너십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도 그 CPU의 명가는 또 인텔인데 그 인텔 가우디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AMD의 MI300X 시리즈보다도 좀 이제 큰 호응을 못 얻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놀랐던 부분이 엔비디아 칩이 저렇게 쇼티지가 나면 결국 그 낙수 효과를 AMD가 일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숫자로서 확인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미미하고 우리가 이제 TSMC의 낙수 효과를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갈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네.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냉정한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인텔 가우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가성비 측면에서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예. 아무래도 그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이제 그 자체 서버 전산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예.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떤 서버를 꾸릴 때는 이제 그런 가우디를 좀 활용하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메인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GPU를 대부분 데이터 센터 쪽에서 대부분 사죠? 네, 맞습니다. 뭐 아마존,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사는 거고요. 사실 최근까지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그 칩을 사다 보니까 못 샀어요. 기존에 이제 그 서버 예, OEM 업체들이 그 칩을 못 구해서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일부 물량이 풀리면서 이제 델이나 뭐 이런 서버 업체들이 일부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풀리면서 이제 그 어떤 서버린 AI라고 해서 각 이제 국가별로 예.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뭐 인도 같은 데서는 엔비디아 H100 칩 샀다고 막 이런 거 SNS에 올리고 자랑한다고 뭐 그런 상황도 있죠. 네. 아, 저도 얼마 전에 뭐 금융회사 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엔비디아 칩 주문 넣었는데 퇴임하고 나서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렇죠. 참, 그 구하기 힘들다는 그렇지. 와, 근데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나 싶어요. 사실 AMD든 인텔이든 어디 가서 나 반도체 좀 만듭니다 하는 기업인데 심지어 낙수 효과가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와, 이게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럽죠. 사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혁명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모바일 혁명. 혁명이라는 건 준비된 혁명은 없잖아요. 아, 그쵸. 네. 예.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사실 샘 알트먼도 이 챗GPT를 내놓을 때 이게 AI 혁명이 될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부터 땡겨놨겠죠. 아,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그 챗GPT 공개 이후로 AI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초기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요게 이제 좀 더 지속이 되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점점 옮겨가는 건데 처음에는 컴퓨팅 파워를 막대하게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만 한 게 없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생태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하면 쿠다만이 이제 경쟁력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서버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NV 링크라는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버와 서버 간,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 심지어는 이제 칩과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 것들을 굉장히 빠르고 매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 그런 쪽으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병렬 연결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칩도 잘 만들지만 네네. 그 칩 하나로 처리하기에도 데이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칩도 여러 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연결하는 기술까지도 엔비디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쓰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실 결국에 돈이잖아요. 이게 AI에서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도 문제겠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돈을 내고서 그거를 사용을 해줘야 그 칩을 사서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서 너무 비싸니까 전기도 엄청 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내놨을 때 과연 진짜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좀 있던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딱 진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서비스를 얻고 지금 투자된 돈을 회수하면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 일단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대체할 만한 더 효율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그 컴퓨팅 파워 규모를 키우는 이 치킨 게임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속도의 문제가 그거죠. 결국 AI를 가지고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하면 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빅테크라는 그 플랫폼 기업들의 습성을 한번 보면 우리 월드와이드 웹 때도 그렇지만 예. 이게 뭐 조그만 이 검색바 하나 이거 독점한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런 이야기 굉장히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스코 그 비싼 라우터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검색바 하나 이 장악한다고 어떻게 돈을 버냐. 근데 이게 독점이 되면 겁나게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로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 카카오톡 무료 네. 문자 뭐 어떻게 그렇죠. 돈 버냐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 독점이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지금 AI라는 것도 그 독점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이제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지능이잖아요. 예. 그거를 구현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거를 구현하는 회사가 우리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예. 네, 빅브라더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개인들을 다 파시즘처럼 다 낱낱이 들어보는 존재인데요. 예. 결국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OS가 될 거라고 봐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OS라고 하면 특정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운용 체제잖아요. 예. 근데 AI라는 거는 결국 전기나 통신처럼 우리 현대 문명에 녹아드는 인프라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든 OS들을 연결하는 초 OS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뻔히 보이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스탑할 빅테크는 없죠. 그래서 3만 명 직원 해고해서 세이브한 돈으로 AI 투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스케일 경쟁은 네. 계속될 것이다.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링 로우. 예.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좋아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AGI가 될 때까지 좋아지는 건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 컴퓨팅 파워를 매개 변수라고 해서 보통 치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챗GPT라는 게 1750억 개 매개 변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A100이라는 칩 1만 개를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일 뛰어난 컴퓨팅 파워를 가진 모델이 구글 제미나이인데 이게 한 1조 개에서 2조 개 정도의 매개 변수가 되고요. 예.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는 5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얼마 전 작년에 이제 경계현 사장이 AGI를 구현하기 위한 미니멈 컴퓨팅 파워가 한 1000조 개 정도 될 거다. 1000조. 네, 1000조 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적어도 500배, 1000배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컴퓨팅 파워를. 그 이렇게 되면은 그 AMD나 인텔 주가가 부진한 거는 이 스케일 게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그런 이유일까요? 그런데 이제 스케일이라는 거를 어떤 뭐 이것들 모든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를 다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칩이 싸고 뭐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비용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연결했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 1+1이 2.5가 되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그게 로스가 연결해서 로스가 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뭔가 또 많은 버그들이나 이런 것들이 로스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를 쓰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똑같이 AI 가속기를 만드는데 부진한 이유가 연결 쪽에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AI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게요.
winner takes it all이에요. 그러니까 선도업체가 다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선도업체가 결국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요즘에는 자기들의 장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램 리서치 같은 업체들도 연구개발 비중에서 AI 비중이 10%가 넘어가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AI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툴이 있잖아요. EDA 툴이라고 하는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요즘에는 뭐 그 논리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람 5명에서 막 6개월, 1년 동안 하던 프로젝트를 그냥 AI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달 만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AI를 만들기 위한 밸류 체인을 AI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기서는 데이터 맞는 애가 유리한데 결국 선도업체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 영역에서. 오늘 흐름을 보니까 제가 계속 엔비디아에 어떻게 좀 비비고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제가 찔러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이영수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초거대 모델의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얘기를 하셨었을 때 그 뭐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WWDC에서 애플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소버린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스스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기 거에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올리고 싶지 않은 업체들은 자기 거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밑에 단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 스마트폰에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맞춤형 정보를 받고 싶어 라는 니즈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서 시리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시리가 내가 뭐 보는지 아니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보고 있는지를 빅테크가 가져간다. 이건 좀 찝찝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디바이스에서 AI를 처리하고 싶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까 빅브라더가 되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온디바이스 진영, 뭐 애플, 삼성전자 이런 진영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넘어가는 그 퀄컴 뭐 이런 진영들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고 그 전략과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빅브라더의 전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빅브라더가 LLM 업체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픈 AI의 챗GPT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합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항하는 게 구글의 제미나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존이 대부분 많은 투자, 40억 달러를 투자한 이제 엔스로픽이 있고 요렇게 이제 LLM들이 대부분 빅브라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이퍼클로버 엑스도 좀 껴주시죠. 하이퍼클로버 엑스도 네, 미니 빅브라더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애플이 AI 쪽에서는 열등생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왜냐하면 LLM 개발을 왜 안 했냐. 애플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약간 이거를 판을 뒤집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AI라는 게 결국 컴퓨팅 파워 게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그 칩 공급 능력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병목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제가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데이터. 네. 근데 우리는 컴퓨팅 파워만 키우면 뭐 빅데이터가 계속 땡겨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컴퓨팅 파워 개선 속도가 J자 커브로 올라가면요. 빅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더 이제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내년부터 빅데이터의 수급에서 이제는 컴퓨팅 파워가 준비가 돼도 데이터 트레이닝 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그 빅데이터라는 걸 누가 제일 많이 지고 있냐면 이제 애플 같은 업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있는데 왜 굳이 애플이냐라고 하면 결국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플은 OS도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칩을 직접 설계를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체를 다 수직 계열화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 그동안에는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썼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외주를 많이 줬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에이전트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자체 이제 그 폐쇄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위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된 게 4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와, 7조 8조 되네. 네네. 긴급 편성한 예산이 그 정도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애플이 원래는 LLM이 없어서 뭐 구글한테 가서 챗GPT, 오픈 AI한테 가서 막 이렇게 약간 읍소하는 거 같이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야 니네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갖고 싶지? 그러면 와서 협력해봐. 오히려 지금 갑과 을이 바뀌는 분위기죠. 거기 모델 좀 갖고 와봐. 네. 내가 데이터 좀 돌려보게. 그렇죠. 요거는. 내가 한번 써줘 볼게. 그리고 심지어 지금 돈도 안 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LLM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얼마나 몰래 가져오느냐, 합법적으로 가져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일 거고 또 애플은 그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애플은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모델은 쟤네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갖다 쓰지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간은 나의 디바이스 혹은 좀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의 데이터 센터 정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 그럼 그쪽 반대쪽에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이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지금 퀄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퀄컴 칩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트북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그 오픈 AI의 모델을 집어넣으면서 노트북의 CPU 반도체는 퀄컴 걸 또 쓰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쪽 그 ARM이라든지 퀄컴 같은 업체들의 확장 전략은 좀 어떤 그림인가요? 기존에 이제 우리 그 ARM이라든 아키텍처는 저전력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키텍처 자체가 저전력인 그 기반으로 설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X86이라는 진영은 뭐 인텔이나 AMD 같은 쪽은 PC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에 쓰는 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쪽은 ARM 진영, 그쵸. 그리고 X86 진영은 PC나 서버 클라우드 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기존에는 PC나 이런 쪽 서버 같은 경우 윈텔 동맹이라고 많이 그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도우 OS, 예. 네, 윈도우 OS하고 인텔 네, CPU.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정설이었는데 그게 AI 때문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온 디바이스 AI는 결국 그 전성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력 대비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X86 그 계열의 칩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컴퓨팅 방식 자체가 시스크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ARM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굳이 뭐 ARM 진영의 이쪽을 그 칩들을 키워줄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텔하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윈도우 OS에서 ARM 기반의 칩셋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RM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모바일 혁명에서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스티브 잡스도 이 생태계를 키우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처음에 아이폰을 개발할 때 인텔 먼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인텔한테 찾아가서 혹시 니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 전력 소모가 적은 칩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아이폰에다가 프로토타입을 돌려보니까 배터리가 3시간밖에 안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3시간 가는 휴대폰을 누가 쓰겠습니까, 과연? 근데 지금 똑같은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MS는 코파일럿을 전 세계에 다 뿌려서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코파일럿을 X86 기반의 칩에다가 올려가지고는 이 배터리 소모라든지 전성비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ARM 기반의 윈도우 OS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뭐 요즘에 뭐 그 퀄컴의 칩을 썼더니 ARM 기반 칩을 썼더니 뭐 롤이 안 돌아가고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X86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들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약간 전환해서 ARM 기반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버그도 생기고 뭔가 매끈하지 않고 이런 건데요. 애플도 초창기 아이폰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게 점점 더 개선이 되면서 결국 AI PC는 ARM 기반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무서운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서버는? 그렇죠. 예. 근데 아마존이 반도체를 안 기반으로 만들었죠, 서버 반도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그 엔비디아가 사실 X86 기반의 칩이잖아요, GPU라는 것도. 그렇죠. 근데 CPU는 기존의 인텔 칩,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거 쓰다가 그레이스라는 CPU를 자체 내재화를 했죠.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 CPU하고 가속기하고 붙여서 이렇게 패키지로 팔기 시작했고요. 예. 이번에 베라 루빈도 그 그레이스 후속 제품이 이제 베라라는 CPU거든요. 이제 ARM 기반의 CPU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그리고 뭐 퀄컴도 최근에 암페어라는 그 어떤 서버 칩 개발 업체하고 손을 잡고
퀄컴 칩을 또 서버 클라우드에 쓰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애플이 자체적으로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꾸리잖아요. 예. 거기에 M2 칩을 울트라, 그러니까 M2 칩 울트라를 이제 서버 가속기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암 아키텍처 기반. 암 아키텍처입니다. 예. 이죠. 그래서 암이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거죠. 그 원래 그 자리가 원래 인텔의 맞습니다. 자리인데 그렇죠. 서버마저 뺏기면 네. 이제 남는 게 뭐가 남는 게 별로 없네요. 없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인텔이 모바일 시대에 출렁거렸었는데 그나마 살아남았던 게 클라우드 시장이 생기면서 그렇죠. 클라우드 쪽에서 슈퍼 사이클이 왔었잖아요. 그거 덕분에 이제 살아남은 건데 이제 PC도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 서버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인텔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게 AMD였는데 지금 예. AMD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젠순왕 CEO는 분명히 그 당연한 얘기지만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호퍼도 여성과학자고 베나루민도 여성과학자고 그렇죠. 그 이름을 이렇게 좀 다루는 거 보니까 참 와 근데 참 답답하긴 하네요. 그러면 변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반도체 쪽은 이렇게 공고하게 되는 게 있고 온디바이스 쪽에서는 이제 암을 통해서 올라오는 어차피 뭐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그 무시무시한 거를 뭐 온디바이스에도 넣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암 진영을 중심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와 그 소비자들하고의 접점은 애플 같은 업체들이 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쪽이 제일 유력하고요. AI PC라고 하는 시장은 이제 올해 침투율이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AI PC라는 용어도 약간 혼재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사, 그 셋업체들은 자기네 PC 위에서 LLM이 돌아가면 AI P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칩 업체들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돌리기 위한 미니멈 그 AI 가속기 그 스펙이 40톱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초당 40조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뭐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는 45톱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플이 공개한 M4 같은 경우는 38톱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칩 업체들은 그 정도는 돼야지 AI PC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시장 중심으로 이제 프리미엄 쪽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ARM이라는 그 어떤 ARM 기반의 칩은 윈도우나 서버 쪽, 그 PC나 서버 쪽에서 로우엔드 쪽을 타깃으로 해서 막 됐었는데 예. 별로 그것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때문에 하이엔드 쪽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하이엔드 제품 시장을 이제 ARM 기반의 칩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실 모델 쪽에서는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모순적이죠. 모순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사이즈를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이게 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비싼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다 쓰냐, 좀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약간 스몰 모델 쪽을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너무 데이터량이 크니까 좀 압축을 해서 좀 경량화를 해서 해보자, 뭐 이런 진영들도 있는데 그런 진영들이 그 좀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특화된 서비스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AI 그 모델의 층위가 빅브라더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고요. 예. 그 밑단은 다른 층위에서는 파인 튜닝을 해서 SLLM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원래 메타가 예. 라마라는 모델을 자기네들 LLM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앞서 나가는 업체들 보니까 이게 당장 우리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라마를 오픈 소스처럼 풀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리눅스처럼 누구나 가져가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 막 이제 최적화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들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최근에는 특정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SLLM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특화된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LLM이 결국 더 개선되면 저 특화된 시장도 쉽지 않을 거야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해서 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LLM을 되게 좋게 만들어서 예. 이거를 그냥 경량화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와, 이게 참 진짜 어디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뭐죠? UA 그 표준 연합체 뭐 인텔, 구글, 뭐 시스코 이런 애들 뭐 HP 이런 데한 8군데인가 미국 회사들 연합 짜 가지고 표준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표준이라는 게 이제 국제 협업을 하거나 업체 간의 협업을 할 때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냥 표준이잖아요. 칩도 엔비디아 CPU, 엔비디아 GPU에 NVLink 연결해 가지고 HBM 붙여 갖고 연결하는 것도 HBM 기준은 뭐 국제 기준은 모르겠고 나한테 맞춰라 그래 가지고 그것만이 그냥 유일한 표준인 세상에서 그 수많은 업체들이 함께 표준을 만들어서 대항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XL 말씀하시는 거죠? UX인가요? 예. 예. 결국 이제 그 칩을 기반으로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쿠다라는 게 서비스 된 지가 2006년부터 사실 무료로 서비스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AI 혁명 이전에는 쿠다를 상시적으로 쓰는 엔지니어들 숫자가 18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몇 년 안에는 이쪽 그 어떤 연합체를 만든다고 해도 그 쿠다를 대체할 만한 생태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세월과 양,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또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쿠다 쪽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는 뭐 AI 쪽, 뭐 특정 뭐 게이밍 쪽 이쪽만 엔지니어들만 쓰다가 지금은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뭐 로봇이나 이런 쪽도 다 이제는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쓰려고 쓰면은 쿠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맞습니다. 다 엔비디아 거니까. 엔비디아 칩이 그렇게 쇼티지가 나서 뭐 주문을 하면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몰렸잖아요. 쿠다 쪽으로. 그게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 같습니다. 제가 문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쿠다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칩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설계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두뇌 칩, AP 하나 설계하는데 IP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IP라는 게 뭐 예전에는 한 500개, 요즘에는 많게는 1000개까지 필요하거든요. 지적 재산. 네네. 예. 네,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적 재산인데 이게 설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반도체 설계를 하면요. 한 15% 정도만 직접 설계하고 나머지는 라이센스로 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픈 소스로 해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15%에 집중만 해도 이게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AI 모델 하나를 개발해 본다 그러면 당연히 쿠다가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해야 되는 맨땅 헤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거의 뭐 이 엔비디아 칩만 사면 오픈 소스처럼 굉장히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할래. 그러면 이미 세상은 변해 있고 AI 트렌드 바뀌어 있고 너무 속도가 안 나죠.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엔비디아와 관련한 그런 생태계를 보면은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찾지 않았나. 처음에 엔비디아 칩 얘기하다가 거기 들어가는 HBM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하다가 뭐 TSMC의 패키징 기술, 뭐 인터포저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순행식 서버 공급하는 슈퍼마이크로 갔다가 SK 하이닉스에다 장비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갔다가 그래서 막 어지간한 공급망에 있는 것들은 다 한번 뒤져본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남은 영역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또 시장에서는 순환이 돌았지만 결국 그 AI 가속기 외에는 사실 테마성이 많았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력 인프라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때는 또 한번 이제 투자 사이클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내렸다 하니까 저거 이미 쓰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저거 당장 나오려면 2, 3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금은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일 급한 거는 AI 가속기고요. 이제 AI 가속기가 급한 게 해결되면 쇼티지라는 키워드만 따라다니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또 문제고요. 데이터 센터가 또 해결이 되면 전력 인프라가 문제고요. 전기 어떤 소모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해결되면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너무 늘죠. 그러면 또 통신망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내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가속기 관련한 거는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이제 순서대로 올 거니까 그러면 그거 올 때는 또 이전에는 테마였던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점이 온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굉장히 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HBM 정말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가 그 두 가지죠. HBM을 공급할 수 있는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거 담안될 때쯤 되면은 하이닉스가 캐파가 늘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 그 삼성전자의 HBM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비디아 젠슨 황 입장에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삼성의 HBM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도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SK하이닉스가 HBM3부터 그냥 운이 좋아서 납품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 엔비디아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같이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 학습 곡선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HBM3에 대한 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거고 사실 삼성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2019년에 HBM 팀을 뭐 해산했다라는 쪽도 있고 삼성에서는 또 그 해산까지는 아니고 팀을 그냥 축소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PIM이랑 같이 막 붙여놓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실은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된 테스터나 뭐 레퍼런스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올해 HBM 수급 상황하고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실적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하죠.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이 만약에 당장 들어온다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수준의 HBM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게 이러다가 공급 부족이 거의 공급 과잉이 오는 거 아니냐 갑자기 예.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변수가 이제 삼성이 얼마만큼의 성능과 수율을 담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오만 떡밥을 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리사수 누님께서 나는 게이트 올라운드가 필요해요. 한마디 했더니 야 게이트 올라운드는 이제 TSMC는 안 한다 그랬 아직 안 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 뒤에 공정에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게이트 올라운드는 그냥 3나노에서 삼성 쪽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들이 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그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까요? 3나노 지금 고객사도 없잖아요. 네, 뭐 사실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고객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뭐 어떤 고객 유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예. 약간 이 AMD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는 AMD가 그때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차세대 칩에 대해서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라고 써놨었어요. 근데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는 삼성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공정, 기존 공정을 쓰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로드맵 발표했으니까 그럼 3나노니까 삼성 파운드를 쓰겠구나 라고 이제 희망회로를 돌린 거죠. 하루 정도 가슴이 설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이번에 컴퓨텍스 행사에서 기자들 대상으로 이제 Q&A를 했는데 그거는 3나노라고 딱 못 박은 건 아니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2나노 GAA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은 실무자가 아닌 다음에야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AMD 입장에서 태핑은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 지금 갑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격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 자체도 굉장히 찬밥이잖아요. 왜냐하면 TSMC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고객이 애플이고 요즘에는 엔비디아도 이제 어깨 힘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AMD나 뭐 퀄컴이나 이런 업체들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거든요. 인텔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멀티 파운드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멀티 파운드리를 하되 고성능 코어는 TSMC에서 하고요. 우리 빅리틀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전력 코어는 삼성 뭐 4나노 핀팻 이런 데 맡기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의 4나노 핀팻을 쓰는 건데
근데 이제 3나노 GAA를 쓴다 그러는 거는 저전력 코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고성능 코어를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는데 이제 리사수가 이제 약간 말을 바꾸면서 조금 이제 그냥 말 안 했으면 그냥 우리끼리 희망회로 좀 희망회로 돌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LG 구강모 회장은 북미 출장 갔다 왔다 그랬는데 저는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잘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짐 켈러. 텐스토렌스 CEO와의 만남을 가졌고 얼마 전에 이 짐 켈러는 KBS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짐 켈러 여기가 삼성전자랑도 좀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흐름은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설계 쪽에서 짐 켈러라고 하면 거의 뭐 반도체 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중에 보면 약간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을 압살해버리는 슈퍼 엔지니어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에 뭐 애플의 스티브 워진 이야기나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급의 뭐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짐 켈러가 그동안 설계했던 칩들을 보면 이제 애플 두뇌 칩, A 바이오닉 칩 설계하고 나갔고요. 그리고 테슬라 FSD 칩, 예. 네 설계했고요. 그리고 망해가는 AMD에서 가서 우리 지금 쓰는 멀티코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칩렛 이런 것들 거의 짐 켈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가서 뭐 이제 어떤 사파이어 레피즈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이제 에로 레이크까지 설계해 놓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정쩡한 칩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인가 이렇게 막 뭐 올해도 안 있다가 뭐 한 특정 회사에 한 1, 2년씩 있다가 괴물 같은 반도체 하나씩 툭툭툭 내놓고 갔다가 차린 회사가 텐스토렌트였어요. 예, 예. 그때만 해도 AI 반도체 설계한다 그러길래 그때는 AI가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왜 저런 걸 하려고 그러지? 그래 이제는 초야에 묻혀서 일하려고 하나 보다 그랬는데 텐스토렌트가 지금 굉장히 그로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칩을 이제 설계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 헷갈렸습니다. 그록이 아니라 다른 칩 이름인데 그런 AI 칩을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칩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알파라는 칩이 있어요. 알파라는 그 스마트 TV용 AI 반도체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짐 켈러를 활용해서 좀 설계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냥 NPU인가요? 아니면 AI 가속기라고 불만한가요? AI 가속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디바이스에 쓰는 칩이라고 보시면 NPU? 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는 온 디바이스 AI용도 있고요. 그리고 가속기용 칩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두뇌 칩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2026년, 27년에 쓸 자기네들이 자체 설계하는 칩을 텐스토렌트하고 협력을 해서 텐스토렌트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설계한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계약을 한 거죠. 혹시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록이라든지 아니면 셀레브리스나 이런 데들은 네. SRAM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막 칩 이만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컨셉이 좀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텐스토렌스 반도체 AI 가속기에 좀 컨셉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 칩을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짐 켈러가 공식 행사에서 이야기한 거는 밀리미터 수준의 와트부터 굉장히 하이 볼티지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력 소비에 대한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작년에 1억 달러 펀딩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기업이 70%를 태웠거든요. 현대 기아 쪽에서 거의 5천만 달러 태웠고 그리고 삼성에서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태운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거에 오보라고 이제 삼성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려고 막 태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 돈으로 그냥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돈은 진짜 많이 벌었을 건데 여기서도 어쨌든 뭔가의 하나의 그 변수가 될 만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들의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길 좀 기대하는 마음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테마 또 얘기해 보면은 그 좀 이름도 어려운 QLC 테마. QLC는 거의 그 뭐 인텔 정도만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인텔이 지금의 그 SK 하이닉스에 들어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QLC가 그렇게 유의미한 단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통 낸드 플래시 많이 쓰는 거는 MLC나 TLC를 주로 많이 써요. 그렇죠. 요게 뭐냐면 낸드 플래시 데이터 셀 하나를 비웠다가 채웠다가 하면 0, 1이 되잖아요. 예, 예. 요게 이제 싱글 레벨 셀이라고 해요. SLC. 그러니까 셀이 하나 있으면 네네. 데이터 셀이 있으면 예, 예. 네. 그거를 뭐 여기 전자가 차 있으면 이제 1이 되는 거고 비어 있으면 0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하는 거고 MLC라는 거는 요 데이터 셀 하나를 쪼개서 두 개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원룸 하나를 두 개서 쪼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 하나에 칸 나눠 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전자가 0, 1 있으면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인 거고 네네. 0, 0 있으면 둘 다 0인 거고 2의 2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 트리플 레벨 셀은 데이터 셀 하나를 세 개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트리플 레벨 셀이 되는 거고 2의 3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저장 네. 이 양이 두 배가 되고 뭐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양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을 뻥튀기 할 수 있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단점이 있죠.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읽기 쓰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백 번 쓰면 이제 못 써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잘 분배해주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컨트롤러 IC라는 겁니다. 그래서 SSD라고 하면 낸드 플래시 덩어리에다가 컨트롤러 IC라는 그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붙는 장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QLC라는 거는 방 하나를 4개로 쪼개는 거예요. 네. 좁은데요. 네, 좁죠. 그러니까 이제 수명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는 읽고 쓰는 속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굉장히 저가 낸드라는 인식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올해 동영상 AI가 나오잖아요. 소라라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떤 스토리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그동안에는 굳이 이 QLC를 안 쓰고 HDD를 많이 썼어요. 하드디스크. 예, 네. 예. 예전에 우리 그 플래터 가지고 이제 하는 사실상 거의 소리 네, 나는 거. 네, 맞습니다. 기계 장치에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 SSD 대비해서 HDD 가격이 2015년만 해도 20분의 1이었거든요. 싸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도 10분의 1 수준이니까 굳이 뭐 HDD 쓰지 SSD를 왜냐면 뭐 프로세서하고 DRAM 좋은 거 쓰지 스토리지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기 소모가 이슈잖아요. 네. 근데 HDD를 가지고 쓰면 SSD를 쓸 때보다 전기 소모가 5배 이상 되고 그리고 공간은 7배 이상 차지하니까 요즘에 가뜩이나 데이터 센터 또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QLC SSD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 삼성이나 어떤 이제 이런 쪽 메인 업체들이 QLC 쪽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 위로 쌓으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위로 쌓는 구조는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기반의 기술이에요. 예, 원래 낸드 플래시라는 게 초창기에는 플로팅 게이트 방식으로 기술이 많이 됐었는데 예, 예. 요게 이제 3D 낸드로 바뀌면서 CTF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플로팅 게이트 방식으로 계속 들고 있던 회사가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인텔의 그 낸드 사업을 SK 하이닉스가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만 해도 저거 그냥 물렸다. 네, 저거 쓰레기를 왜 저렇게 돈을 주고 샀냐 그랬는데 중국 공장 물렸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솔리다임이 QLC 기반의 플로팅 게이트 방식의 SSD 쪽에 굉장히 기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대박이 나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지금 SK그룹 전반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SK 하이닉스는 뭐 투자금 들어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다 치더라도 이게 매출이라든지 이익 측면에서는 꽤 좋은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이게 뭐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전에 대표님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 질문에 아까 온디바이스 확장 전략하고 인텔 AMD 주가 부진 이유는 이거 아까 물어보긴 했는데 왜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싶으셨어요? 결국 이제 올 하반기 AI 섹터 투자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6월이에요.
근데 이번 6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 있었죠. 이제 애플의 WWDC 하고 예.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공개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는데 왜냐하면 서버 클라우드 중심의 사이클이 지금 1년 6개월, 1년 8개월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는 약간 이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AI 사이클이 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디바이스 단으로 뭔가 확장되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아이폰 60대 나와서 적용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만약에 온 디바이스 AI가 뭔가 좀 더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AI 섹터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 자체도 전략이지만 전반적인 시장 관심이 이제 서버 AI 가속기 쪽으로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애플과 퀄컴을 기점으로 해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그러면 원래 하려고 그랬던 마지막 질문이랑 똑같으네요. 반도체주 투자해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라. 이게 오히려 지금 주신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렇게 써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용하진 않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막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완전히 무슨 환상의 나래 얘기하고 그 소라 뭐 이런 거에서 동영상 만들어주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 공개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것도 엄청 비싸고 막 데이터 엄청 쓸 거고 가속기도 막 엄청나게 쓸 건데 그게 온 디바이스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좀 잘난 척 하려고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럼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렇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AI라는 거는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걸 사실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뭐 코딩 하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맞아. 네, 실제로 무슨 30명이 일할 걸 한두 명이 하면 될 정도로 생산성 혁신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쪽 혁신자 그룹들은 이미 AI를 충분히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라이트한 수준의 엔지니어급들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전사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PC라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엔터테이닝 요소로 쓰는 것보다는 당장은 생산성 측면에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워크스테이션처럼 노트북 PC를 좀 그런 쪽에서 이제 좀 효율성이 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는 정말 더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재미로서 AI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AI 가속기 쪽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로 넘어가면 그나마 이제 AI 가속기는 이제 엔비디아로 좀 확 좁혀져 있었는데 그 온 디바이스 단으로 가면 그 최소한 이제 ARM도 있고 퀄컴도 있고 애플도 있고 어떤 그 기업들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12번 질문 꼭 기억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그 동안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사이클은 엔비디아와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잘 가니까 뭐 일본의 디스코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 그리고 대만의 TSMC 국내에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보면 나스닥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암홀딩스나 아니면 퀄컴이나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좋아지면서 HBM은 확실한 수혜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동조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온 디바이스 AI가 좀 트렌드가 살아있으면 국내 주식도 같이 프록시 주식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뭔가 동조화되는 느낌들이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반기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엮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국내는 실체가 없이 그냥 스토리만으로 같이 가는 건지 이걸 잘 이제 판별을 하시는 게 하반기 국내 수익 전략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업턴이라 뭐 그것만 보더라도 장비사들이나 이런 데들 같이 갈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다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 훨씬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가는 게 그 반도체 업턴 때문에 가는 건지 AI 테마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빠질 때 삼성전자 좀 덜 빠진 것도
그렇죠. 이제는 그 관심 국내 시장은 적어도 온 디바이스 AI보다는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그냥 이제 우리 레거시 메모리 쪽, 그 커머더티 디램하고 낸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추는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하고 밸류 체인들은 많이 빠졌는데 삼성하고 삼성 밸류 체인들은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독주하던 상반기 시장에서는 의외로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셨던 분들은 되게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영수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AI가 실질적인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영역으로 갈 때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엣지단에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디바이스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아키텍처들,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까지 AI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 넓은 생태계가 오히려 공고해져야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영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반기 시장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퇴근길 라이브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